자, 2023년도 임용시험 대비 과학교육론 시험 공부 방법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과학교육론을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임용시험에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한번 안내를 우리가 해볼 텐데, 먼저 시험을 준비하려면 이 임용시험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시험이 어떤 방식으로 시행이 되는가에 보셔야 되겠죠. 일단 지금 현재는 2차 시험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1차 시험은 필기, 그리고 2차가 실험이나 지도안이나 수업시연, 면접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출제 유형과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주관식으로 지금 변경되어 있는 상황이고, 2018년까지는 우리가 논술이 있었지만 2018년부터 논술이 있었지만 2020년도 이후에 논술이 다시 폐지가 되고 기입형과 그 다음에 4점짜리, 5점짜리 이렇게 있다가 4점짜리 위주 문제 유형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도안을 우리가 작성을 하거나 수업을 실현하는 위주로 가게 될 거고요. 그런데 과학교육론을 보면 이게 1차나 2차 모두 과학교육론 내용이 바탕을 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과학교육론의 내용 범위를 보면 첫째가 과학의 본성단원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교육과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학습이론, 네 번째는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출제 경향을 보면 각 단원별로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이 비슷한 빈도로 출제가 되고는 있는데, 요 내용들이 1차 시험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2차 시험을 볼 때도 배경이 매우 크게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과학교육론이 차지하고 있는 그만큼의 그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셔야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출제 방식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은 기입형과 서술형이지만 과학교육론은 기입형이 작년까지는 물리학 전공에서 출제가 되다가 올해부터는 모든 전공의 기입형은 과학교론에서는 나오지 않고 모두 다 4점짜리로만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0년도가 되면서 임용시험에서 변경사항이 나와 있는 것이 지금 기입과 서술형으로 되어 있는데, 기입형 2점과 서술형 4점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시험은 총 100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과학교육론이 객관식 시절에서 주관식으로 바뀌었다가 또다시 객관식이 됐다가 지금 주관식이 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이 중에서 지금 현재 최근에 과교론의 출제 경향은 어떠냐 그러면 기입형 문항이 축소되다가 과학교육론은 아예 기입형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서술형이 나오고 있는데, 이 서술형이 단순한 지식형보다는 지금 현재는 통합형 문제가 조금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술형이 4점이라고 한다면, 옛날에 서술형 4점이면 그 하위 문제가, 서브 문제가 2개 정도였는데, 최근에 4점짜리 문제를 보면 서브 문제가 2개가 아니라 2개도 있지만 3개이거나 4개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 문장을 한 줄의 문항으로 작성할 수 있을 때가 1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게다가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한 과학의 본성이면 과학의 본성에 대한 문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과학의 본성과 교수학습 방법을 함께 낸다든지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를 함께 낸다든지 이런 출제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하실 것은 단순한 암기만으로는 안 되고, 이거를 특히 개념 원리, 그리고 응용력, 그 다음에 문제 해결력이라는 건 뭐냐면 교과에 적용했을 때 교과 베이스로 우리가 문제를 해석하고 그 다음에 답을 적을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 화면은 여러분이 좀 잘 보이시지는 않으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과학의 분석, 교육과정, 학습이론, 교수학습 방법, 과학교육 평가
이렇습니다. 근데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곳은 아무래도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때문에 교수학습 방법이 가장 출제 빈도가 높고 그 다음이 과학의 본성이죠. 근데 나머지는 좀 비슷비슷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유념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는 최근에 그 시험 경향인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를 여기에 도표로 나타냈는데 여러분 여기서 살짝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은 보이지만 여기 출제되는 각 단원별로 출제되는 빈도는 큰 차이가 없이 거기서 비슷한 출제 빈도를 우리가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최근의 문제 출제 유형이 어떤가?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조금 우리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여기 첫 번째 문항은 올해 출제된 2022년도 대비 물리학 우리가 3번 문제, A형의 3번 문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보면 우리가 바탕 문제가 지금 여러분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교육과정 평가원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여러분이 그거를 다운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운받아서 어떤 것이 출제가 됐었나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열과 우리 생활에 대한 단열에 관한 문제를 지금 출제가 됐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보면 예전에 초등에서 기출이 되었던 얼음을 그냥 두는 것이 더 오랫동안 얼음이 잘 녹을 것이냐 아니면 솜으로 쌌을 때 더 잘 녹을 것이냐 아니면 은박으로 쌌을 때가 더 잘 녹을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세 가지 상황에 대해서 서로가 5개념과 더불어서 학생들이 그 주고받는 그 교과의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올해 문제도 굉장히 유사한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냉장고에 있는 찬물을 꺼내 두었을 때 이것이 우리가 어떤 용기에다가 넣어놨을 때 온도가 더 빨리 떨어질 것이냐 아니면 빨리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온도 변화가 거의 변화 없이 유지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 보면은 내용은 분명히 교과 베이스지만 우리가 첫 번째 문항에서 보는 것처럼 단열에 대한 학생의 5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학생의 5개념의 특성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그 과학교육론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현상 중심적인 사고를 하느냐 제한적인 사고를 하느냐 미분화된 사고를 하느냐 이런 것처럼 학생의 5개념의 유형에 따라 바라보는 우리가 글을 쓸 때 이 내용을 다르게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주제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얼음에서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자신이 이미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경험 이것 때문에 갑자기 떠오르는 경험 때문에 철을 만지면 아주 차가울 거라는 느낌 아니면 나무 토막이나 아니면 스티로폼을 만지면 왠지 철보다는 따뜻하다는 느낌 이런 느낌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스티로폼이나 이런 데서는 온도가 더 빠르게 물의 온도가 더 더워질 것이고 우리가 찬물을 넣었을 때 철로 된 스테인리스 용기에다 넣어놓으면 그냥 그대로 찬물이 더 찬 상태로 유지가 될 거다 라고 생각하는 5개념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 5개념을 적을 때도 그냥 이 교과 내용에 대한 이 베이스로 그냥 적느냐 아니면 여러분이 과학교육론을 베이스로 해서 명료하게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적느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자가 요구하는 것은 5개념이 왜 이런 5개념이 생겼느냐를 함께 베이스로 했을 때 정확한 답을 적을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라카토스의 긍정 발견법이냐 발견법의 관점이죠. 근데 물리전공은 라카토스의 발견법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라카토스의 우리가 과학이론의 변화 관점과 마찬가지로 라카토스의 관점이 우리가 학생의 개념 변화 관점으로 연결시켜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 유형을 본다면 우리가 성취 기준에서도 볼 수가 있겠지만 입자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이 화학에서는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됐었지만 우리가 물리에서는 이렇게
어떤 단연이나 열과 관련해서 입자 그리기 활동이나 이것이 출제가 된 거는 처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형을 봤을 때 기존의 기출을 베이스로 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라카토스를 보면 최근 많이 출제되고 있는 유형이 그대로 유행이 여기 안에 들어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가 물리 전공에서는 많이 나오지 않았던 유형이 출제가 되기도 하는구나 라는 걸로 여러분 이렇게 문제 유형을 봤을 때 우리가 준비 방향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화학입니다. 화학인데 화학에서 우리가 지문을 보면 여기에 멘델레예프가 주기율표를 개발하는 과정과 그 주기율표가 발전하는 그런 과정에 대한 지문이 있는데, 이 지문은 2018년도 화학의 논술 문제에도 출제가 됐던 그 지문이 거의 그대로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나 기출 베이스를 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양초의 연소 실험에 관한 건데, 양초의 연소 실험은 기존에도 출제가 되었었던 겁니다. 역시나 기출이 되었던 내용이죠. 하지만 이 양초 실험 같은 경우는 그냥 단지 기출만이 아니라 우리가 개념 변화나 수능학습에서 모든 교재에 많이 들어있는 대표적인 수업 활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문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기출에서도 나왔듯이 라카토스의 발견법으로, 아까 물리와 비슷하죠. 그 다음에 자료 2와 관련해서도 라카토스의 발견법이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 문항은 과학의 본성이니까 과학의 본성과 관련된 라카토스의 발견법을 쓰는 거고, 두 번째는 구체적인 탐구 활동에서 학생이 어떻게 개념이 형성되고 변화되는지에 대한 라카토스 이론을 우리가 반영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번째와 세 번째가 학생의 개념 변화와 라카토스의 발견법을 우리가 적용하는 이 내용이 연결되는 것이 최근 문제 유형, 과학교육론에서 기출이 되고 있는 유형과 굉장히 유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유형을 볼 텐데요. 이것도 생물교과에서 나온 문제입니다. 근데 생물교과에서도 우리가 본다면 특이점은 뭐냐면 여기에 지금 여기 보면은 우리가 근육의 수축과 이완과 관련된 이런 어떤 내용을 베이스로 해서 질문이 나왔는데, 우리가 여기 보면 근육이 어떻게 수축하고 이완하는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눈으로 볼 수는 없으니까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가 특히 생물이나 지구과학에서는 모형을 많이 활용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보통 왜 수수깡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만든 모형을 활용한 이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실제 첫 번째 문항을 본다면 우리 이러한 모형과 관련해서 왜 모형을 도입했는지에 대해서 이것을 모형과 이론의 차이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라 라는 내용이 있죠. 근데 이런 표현은 이미 기출이 한 번 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모형과 이론의 차이를 써라, 이런 식으로 차이의 기존에서 써라 라는 얘기는 우리가 과학의 본성에서 과학 지식의 구성 요소, 그리고 그 특성에서 나와 있는 모형과 이론의 특성과 그 공통점, 차이점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지 정확하게 명료하게 쓸 수가 있다는 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보면 우리가 TWA가 나왔는데, TWA는 지금까지의 수업에서 TWA가 나온 적은 두 번째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인데, 이 TWA 수업에서도 우리가 본다면 TWA 수업에 매 단계가 나왔는데, 그것도 맨 마지막에 디귿에 해당하는 내용을 써라 라고 했는데, 디귿이 바로 뭐냐면 비유물의 한계 지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비유물의 한계 지적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기존의 기출문제에서 너무나 많이 나왔다는 거죠. 비유가 나왔다 하면 비유는 유사성을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한계점을 명료하게 학생들에게 설명해야지만
학생들이 한계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오개념이 유발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관점이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도 우리가 본다면 역시나 생물도 기출 베이스구나. 기출에서 많이 벗어나진 않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전과 다르게 이렇게 TWA 모형을 주면서 새로운 것처럼 냈지만 역시나 기출 베이스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구과학 문제를 우리가 보시면 지구과학은 바로 그 2020년도에도 부의도가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올해도 또 부의도가 2년 만에 또 나왔습니다. 오히려 다른 교과보다 부의도가 더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지구과학에서 부의도가 나오지 않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부의도가 또 나온 거죠. 근데 부의도에서 마찬가지로 부의도의 구성요소나 이런 걸 관련지어 쓰는 거는 너무나 기존의 기출과도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단지 이번 시험에서 가장 특이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부의도에 보면 우리 그 과학교육론 이론책에도 보면 부의도에 5가지 중심 문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5가지 중심 문제가 우리가 이론 시간에는 했지만 기출에서 여태까지는 그렇게 출제가 되진 않았던 이 문제가 우리가 쪽지 시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는 많이 연습을 했었죠. 근데 요번에는 여기를 우리가 빈칸을 줘서 5개의 순차적 질문에 이게 뭐냐 이런 것들을 질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에서 각각 대표적인 문제 4가지를 가져왔는데 이 4가지 문제 유형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첫 번째는 기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출만 해서 알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기출 내용이 보통 우리가 기출에서 보면 과학교육론에 해당하는 내용만이 아니라 이런 과학교육론을 교과 내용에 적용해서 푸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문제 해결력과 응용력을 많이 키워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3번째는 최근에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 또 계속 반복해서 유행처럼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뭐냐면 많이 나왔던 부분과 관련 지어서 그 주제에서 안 나왔던 부분들이 하나씩 출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동안 기출되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공부하되 거기에서 중심 주제로 나왔던 부분에서 일부 안 나왔던 부분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함께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과학교육론은 물론 과학교육론의 배점이 24점이에요. 근데 우리가 교육학을 빼면 교육학 20점을 빼면 80점 중에 24점이라는 거는 거의 30% 정도, 30%나 30%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특히 2차 시험은 과교론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교론을 열심히 잘 해놨을 때 2차까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과교론의 지금 현재 계획은 3월까지는 이론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 4월부터 기출, 그 다음에 기출이 5개월에 이어서 진행이 되죠.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통합 모의고사, 그 다음에 2차 대비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과학교육론을 학습하는 거는 뭐 어느 과목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거는 용어나 개념, 정의를 명확하게 아셔야 되고요. 교육과정은 마지막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관련 교육과정을 꼼꼼히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째는 교과서가 최근 문제 유형에 보면 교과 내용 베이스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면서 교과서 분석을 틈틈이 해나갈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째는 무엇보다 이론 없이 문제만 풀어서는 사상의 누각이나 똑같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론, 그 다음에 문제풀이, 기출, 문제풀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단계를 따라 내가 차근차근 밑에서부터 꾸준히 위로 올라가면서 내가 내용을 채워갈 수 있도록 공부하는 것이 무엇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이 이겁니다. 첫 번째는 공부 계획을 어떻게 잡아야 합니까? 라는 것인데,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는 공부 계획은 1년치의 계획을 세우는 것도 크게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한 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별, 그리고 네 번째는 매일매일의 계획이죠. 근데 매일매일의 계획을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에 추가적으로 들어갈 건 뭐냐면, 여러분이 각 과목별로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내용도 있지만 각자마다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집중의 공부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획을 세울 때, 내가 이번 달에,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는 어떤 전공 과목의 일부를 내가 빠르게 한 번 더 기본을 쌓아야겠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의 공부 시간을 갖는 것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이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노트 정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노트 정리를 열심히 할 때는 뭐 뿌듯할 수는 있겠지만 노트 정리가 공부는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이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노트는 우리가 초반에 노트를 정리하다 보면 내가 모르는 게 더 많기 때문에 노트에 적어야 되는 것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거의 다 적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노트 정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이론이나 기출을 할 때까지는 노트보다는 단권화를 통해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어느 정도 기본이 됐을 때 시험을 위한 나만의 노트 정리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스터디예요. 근데 스터디는 여러분이 스터디팀을 잘 만나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스터디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부를 왠지 만나서 문제 하나를 열심히 논쟁을 하거나 토론을 통해서 문제 하나를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이 학원을 다니는 이유는 내가 모르는 문제를 빠르게 배우고 그 다음에 빠르게 질문을 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스터디라는 것은 스터디를 내가 아는 내용을 살짝씩 점검하는 거는 괜찮겠지만 스터디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한마디씩만 돌아가도 굉장히 시간이 길어지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만약에 5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고 있다면 그게 5개념이 오랫동안 자신이 공부하는 습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5개념은 또 그리고 쉽게 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스터디가 여러분이 합격에 방해가 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터디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스터디 목적이 뚜렷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만나서 친목보다는 공부 위주로 그 다음에 문제를 만들거나 아니면 이론을 설명하거나 이런 스터디는 좀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스터디보다는 일단은 지금은 기본을 쌓는 여러분이 교과목마다 전공 강의나 아니면 교육학이나 과교론이나 이런 과목에 대한 전공 내용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을 교수님하고 직접 하면서 교수님과 스터디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공부 방법인데 공부와 반성은 함께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돼요. 아까도 처음에 계획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매 주마다 아니면 매일마다 자신이 어떤 목표한 공부량이 있을 거고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그날을 마무리할 때는 내가 오늘 계획한 대로 공부가 제대로 진행이 됐는가 아니면 내가 공부를 위한 공부를 했는가 아니면 내가 합격을 위한 제대로 된 공부를 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반성적인 사고를 통해 매일매일을 자신의 스케줄을 점검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그릿이라고 써놓은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할 때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바로 뭐냐면 열심히 노력하면 돼 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성공이라는 건 열심히라는 걸로는 그냥 노력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은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성공을 한 사람들의 노력과 우리가 그렇지 못한 사람의 노력을 보면 무언가 분명히 다른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똑같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릿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성공을 위한 필수 조건. 우리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여기를 끈기 또는 투지,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그리고 더 잘 해내려면, 끈기와 투지를 가지고 해내려면 여러분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내가 합격을 내가 처음으로 내가 시험에 떨어졌는데 이 시험에 떨어진 것 때문에 뭐 주저앉아 있거나 아니면 그 상처받은 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또 다른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목표, 달성하고 싶은 이 꿈을 나아가는 데 있어서 회복력을 갖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공부를 하러 앉아 있어도 제대로 된 공부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끈기와 투지를 가지려면 오뚜기처럼 우리가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기만의 멘탈, 어떤 투지, 이런 끈기,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내가 원하는 목표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목표가 그냥 단지 임용고시에 합격 이런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교사가 되고 싶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내가 교사가 되면 무엇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이런 걸 생각해야 되고, 커트라인은 어느 정도니까 내가 점수를 커트라인보다 한 10점 이상만 끌어올려 보도록 하자라고 구체적인 어떤 목표들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중에는 이제 재수하거나 재수를 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초수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재수를 하더라도 재수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왜 이번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을까를 생각하려면 여러분이 1차 시험 봤던 시험지를 내려받아서 한 문제 한 문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셔야 돼요. 우리가 습관 중에 뭐냐면, 저도 그럴 때가 있었지만 시험을 보고 나면 이거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생기죠. 하지만 무엇보다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려면 내가 잘못한 페인을 정확하게 찾고 그 부분을 보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문제지를 다시 다운받아서 한 문제 한 문제 풀어가면서 내가 이 부분은 이렇게 알고 있는데 내가 왜 시험장에서 여기까지밖에 못했을까? 문제가 무엇일까? 어떤 부분을 보완하면 될까? 그러면 다음번에는 내가 몇 점 정도를 더 높일 수 있겠구나. 이런 자기의 어떤 잘못된 점과 보완할 점. 그러면 보완할 점이 보이면 어느 정도까지 목표를 올릴 수 있다라는 계획이 반드시 세워지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 새롭게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나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거에 맞춰서 나만의 학습법으로 공부법을 찾아서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지, 합격수기나 남들이 했던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여러분이 똑같아요. 어린아이가 엄마의 구두를 신고 나갔을 때 넘어지는 것처럼, 아빠의 외투를 입고 나가서 걸을 수는 있겠지만 옷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는 것처럼, 나한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나한테 맞지 않는 신발을 신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합격 수기를 따라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보다 시험 공부를 준비할 때 여러분의 지금의 현재 나의 위치, 그리고 내가 잘 못하는 것,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보완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명료하게 정리하시고 여러분의 꿈을 향해서 투지와 끈기를 가지고 달려가신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를 얻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과학교육론의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